잘 지내셨어요? 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주제가 돈에 관한 얘기인데 제목이 대박의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 보다가 제가 오늘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한 장? 무슨 선물? 딴 건 아니고 로또 복권인데 제가 여기 4장을 준비했는데 제가 산 거기 때문에 걸리시면 50%는 제가 내보내주셔야 됩니다. 하나씩 집으시면 되면은 하나씩 집으시면 제가 골라드린 겁니다. 아 예. 표정 관리하겠습니다. 되면은. 스님이 골라주시는 걸 제가 받았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복권은 사실 예전에 주택복권 산 이후로 사본 적이 없는데 복권을 주택복권이 받아본 적이 지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게 저희 그 설에 월정사 한주 스님이 세배를 가면 이렇게 복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얘기 하냐면 다음 주에 절에서 방을 빼는 사람이 당첨됐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안 보이시면 이게 뭔가 걸렸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 고수면 저는 당첨 안 되는 척하고 계속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저는 옛날에 영국에 살 때 한 3년 정도 계속 복권에서 영국에 로터리라고 로터리. 하는데 중고생들 꿈이 로터리 1등 하는 거. 그럼 우리는 얼마 안 되는 그건 한 200억, 300억 막 이 정도 돼가지고 마을 전체가 근데 3년 동안 했지만 이 뭐 방뺄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한테.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이번 이 복권은 제가 되면 꼭 제가 요트를 한 대 사려고 지금 굳게 마음먹고 있어요. 왜냐면 이 요트를 한 대 사서 인도에서부터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한번 항해사 제가 자격증 있으세요? 불교가 이 해상 루트를 통해서 오는 루트로 한번 여행해 보는 게 제 꿈이기 때문에. 당첨돼도 이게 요트 살 정도까지 안 될걸요. 항해사 자격증부터 먼저 따셔야 되는 거니까요. 자, 뭐 어쨌든 이게 뭐 워낙 살기 힘들다 뭐 저런 얘기들 많으니까 뭐 그래서 이제 복권 한 장이 뭐 일주일 동안의 희망이고 뭐 위안이고 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긴 하는데 대박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꿈꾸는 분들 많긴 하지만 어쨌든 대박을 치신 분들은 별로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복권 당첨되고 나서 더 안 좋은 얘기들도 들리는 것 같고 10년 안에 다들 불행해졌다. 로터리 1등의 역설입니다. 예.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계속 뜨거워지고 가상화폐 열풍이 정말 대단합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가 또 생겼습니다. 가상화폐 열풍이 일상은 물론 금융시장의 투자 흐름까지 바꿔놓고 수십억 원도 쉽게 번다는 소설 같은 얘기가 돌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대박이? 사람들은 왜 복권을 사는가? 복권이 있어 좋다. 공감 69.2%. 누구나 한 번쯤은 구매한 복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최근 1년 이내 복권 구입 경험이 절반 이상을 차지. 매주 로또 복권을 구입하여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 1등에 당첨될 확률 814만 분의 1.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은 확률에 희망을 거는 서민들. 손에 들린 한 장의 복권. 과연 행복한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가? 예, 뭐 비트코인부터 복권까지 뭐 그거 말고도 많죠. 주식이나 부동산. 뭐 이거 한탕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만큼 어떤 돌파구가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는 뭐 정주영 회장님 때 같은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때는 평등한 시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부 파괴되고 전부 상대적으로 없었던 기회가 많았죠. 예. 그런 상황이고 사실 90년대 이후로 사회가 계층이 안정되면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돌파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역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그리고 언론이 조장하는 것도 많이 있죠. 누구는 어떻게 됐다, 누구는 어떻게 됐다. 뭐 요즘 유튜브 같은 경우가 유튜버가 되는 게 애들의 꿈이다. 그렇죠. 그게 돈을 벌기 때문에라고 그렇죠. 하는 거는 그게 나의 성취, 그 다음에 나의 적성이 맞아서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돈이 많이 벌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한탕주의가 만연한다는 거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좀 깝깝한 일이고 슬픈 현실이죠. 그래도 우리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아마 1년도 안 돼가지고 아마 이런 가상화폐를 아마 금지시키고 했던 그때 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가슴 아팠던 게 주로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 젊은 층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우리는 꿈꿀 권리조차 없단 말인가.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탈출구가 없다 보니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조그마한 꿈을 꾸는데 이것마저도 이렇게 막아버리는 이럴 수도 있느냐 하는 그 절규가 들었을 때 제가 좀 가슴이 많이 어른들은 가상화폐를 사는 방법도 몰랐을 거예요. 이게 왜 저게 뭐지? 왜 취소한다고 네. 저렇게 뉴스에 나오지? 라고만 할 뿐이지 저건 도대체 뭐야? 뭐 이런 화두를 잡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주식 거래 같은 거였던 건데 이제 뭐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이제 그런 책 제목 들어보셨나요? 노력의 배신이라고 노력의 하는 배신. 노력. 예, 그러니까 노력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책 제목에 노력의 배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제 그 청년들의 현실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좀 대안을 좀 찾아보는 그런 책이긴 했는데 이제 뭐 아까 이제 대박의 꿈, 희망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한탕주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내고 싶은 어떤 가냘픈 몸짓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맥락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희망 속에서도 좀 뭔가 빨리 급히 뭔가 찾아보는 그러니까 어쨌든 노력이 배신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건 여전히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거는 그래도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하기 쉽지 않고 그 노력할 결과가 나한테 올 때까지 기다리기 힘든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조급함이라고 하는 거하고 절망 혹은 뭐 희망 없음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나타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작년 그 로또 판매액이 4조랍니다. 4조. 판매량이 약 40억 장. 하루 평균 그러니까 하루 평균을 내보니까 로또가 하루에 109억 원 정도가 팔렸다는 거예요. 아,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런 복권이나 라면이나 이런 게 불황기에 더 그런 면이 각광받는 있죠. 그런 상품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시대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사실은 그게 예전 타짜 원에서 나온 대사인데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묻고 더블로가가 있어요. 묻고 더블로가 그러니까 도박을 급하는 일종의 이렇게 파토라고 해야 되나 안 그러면 그쵸, 뭐 구사 맞아요. 파토는 거죠. 이렇게 네. 해갖고 잘못된 거를 그걸 묻고 다시 하나를 더 베팅을 해서 그때는 한탕주의에 대한 그쵸. 거거든요. 그게 그쵸. 갑자기 유행어가 된 거예요. 대판이 되는군요, 말하자면. 그 저기 로또 1등 당첨돼 안 나오면 그 다음 그렇지. 주로 이월되는. 이월되는 묻고 더블로 가는 거죠. 진짜. 그래서 그런 게 시대를 넘어서 그게 벌써 타짜 1 영화가 나온 게 한참 된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다시 회자가 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의 좀 갑갑한 상황을 대변하는 그렇죠. 한탕주의를 좀 더 희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자연스님 그게 복권이 사실은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가 이제 안 좋은 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권이 이제 적법한 그 제도인데 그 왜 만드는 겁니까, 복권을? 자료 조사를 하면서 예. 굉장히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복권을 복권 기금으로 만든 게 미국의 아이비 리그 학교고 그 다음에 교황과 관련돼서도 복권을 만든 이제 교황이 복권을 교황한테 찾아온 사람들께 이제 선물로 나눠줬던 게 이제 복권의 시초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지금 희망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적은 거 가지고도 희망을 안고 살아야 되는 슬픈 현실을 뭘로 생각하냐면 예전에 그 판도라 상자 그 그리스 로마 마지막에 신화에 나오는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판도라라는 여자를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만드니까 결국 제우스가 이제 판도라를 여자를 만들고 걔가 판도라 상자를 여는 거죠. 원래는 그게 그렇죠. 항아리입니다. 예, 상자도 예. 아니고 원래는 항아리인데 거기에 열었을 때 모든 악이 쏟아져 나오고 맨 마지막에 희망.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좀 숙연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복권이 보면 상당히 이제 그 좀 미화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대사관에서 하는 이런 바자회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이런 무슨 협회 행사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끝까지 안 가고 남아 있는 이유가 제일 뒤에 복권 추첨을 합니다. 들어갈 때 이제 번호표 받아서 행권 뭐 이런 거 들어가는 하잖아요. 가가지고 행사에서. 제일 마지막에 그걸 하고 이제 바자회를 하면 그 상품도 다 이제 협찬을 받아가 하고 그 복권 판매한 기금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도네이션도 하고 항상 이게 보면 어떤 이 로터리도 똑같이 우리가 사회에 이런 순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복권 추첨하기 전에 이번 주에는 복권 수익금으로 도서관을 만들었다. 이번 주에는 복권 수익금으로 병원을 지었다. 이거 한 다음에 이제 복권을 사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까지만 보고 받아들이면 뭐 그렇게 큰 문제 있겠냐 싶어도 복권이 이제 반대로 보면 여기 중독돼가지고 어떤 이 정상적인 삶이 안 될 정도로 거기에 매몰되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말씀 조금 이제 이따 하더라도 일단은 복권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 재원을 조달해서 지금 몇십 년 전에 주택 복권이라고 있었잖아요. 저희 어릴 때 예, 예. 매번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그 주공 화살로 아파트 짓는 예. 돈 만드는. 근데 그 재원을 마련을 해서 주택을 짓고 긍정적인 면으로 쓰였죠, 사실은. 실제로 지금도 그 뭐야 복권 광고, TV 광고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복권 판매 재원 수익을 가지고 저소득층 지원하고 그렇죠. 뭐 이런 거 한다라고 해서 일종의 공익 광고처럼 광고를 그렇죠. 해요. 복권 판매를.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갈 게 이 도박적인 성격들이지만은 이게 적법한 게 용인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복권이 그런 거고 경륜, 경정, 경마,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이제 공적인 기관에서 그걸 운영을 해서 그게 자금을 마련해서 사실 공적인 용도로 쓰는 건 사실이고 그게 복권처럼 그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복권만큼 쉽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저항도 그죠? 없죠. 네. 세금은 조세저항이라도 그렇죠. 있지만 조세저항이 있지만 별로 그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사는데 그거를 뭘 갖다 바친다 이런 생각을 안 하죠. 근데 복권만큼 또 서민들한테 탈출구가 없는 서민한테 희망이 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그런 생각해요. 면이 있습니다.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과 연관해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젊은 사람한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권이나 이런 거는 모든 인간에게 있는 어떤 속성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것이 그냥 건전한 사회 속에서 작동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탈출구가 없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계기로 이런 쪽에 더 몰입한다는. 그래서 통계에 보면 지금 오히려 이런 거를 하는 분들이 20, 30대가 더 많은 그렇죠. 식으로 나오는 게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비트코인 혹시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뭐 가상화폐 이런. 저는 이제 스팀잇이라고 우리 그 커뮤니티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스팀잇 또 이 그 비트코인인데 저희들이 이제 글을 쓰면 잘 쓴 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좋아요를 누르면 스팀잇 머니가 얼마씩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한 글 한 10개 써도 뭐 한 1달러, 스팀잇 달러로 뭐 1달러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은 그게 1달러지만 비트코인이 10배로 뛰듯이 스팀잇이 10배로 뛰면 1,000원이 10,000원이 되고 10,000원이 10만 원이 되고 10만 원이 100만 원이 된다. 그런 다들 이제 그런 희망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죠.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작년도 1월 달, 재작년도 말, 작년도 1월 달 해가지고 비트코인 광풍이 한번 불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2,500만 원까지 올랐다가 이게 지난해 말에는 300만 원대까지 추락을 했다가 그래서 딱 곡소리 났었죠, 소위. 그렇죠. 그래서 다시 올해 4월부터 반등해가지고 1,000만 원이 됐고 지금은 한 1,400만 원 정도 된다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작년 초에 이걸 법률가로서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건 도박죄다. 그리고 지금 뭐 자본시장법이다 이런 데서 규율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박이라고 하는 건 법률적으로 뭐가 도박이냐면 우연성에 기대는 게 도박이거든요. 기술이 아니라 우연성. 그건 도박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보수적인 입장에서
도박죄로 처벌해야 된다 다. 이런 의견을 우리끼리 근데 제가 제시한 적이 제가 있었습니다. 한 예. 7년인가 8년 전에 봐도 이게 한 2,000원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러니까요. 연구실에서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말이 안 가지고 되는 채굴을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부터 중단 안 하고 지금까지 했으면 얼마나 돈 많이 벌었을까. 쓰보다 낫습니다. 예전에 그 얘기 있어요. 칠성 사이다가 전 국민한테 판 거보다 테헤란로 공장을 매각했을 때 이익이 훨씬 컸다. 땅값이 훨씬 예, 크다. 예, 그런 예, 얘기랑 비슷한 예, 거죠. 예.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이 박스 안에 계속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미국은 되네 안 되네 해도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래 두고 묻지마 하고 그냥 이빨 꽉 깨물고 계속 가면 어느 정도는 버는데 우리는 물론 수평으로 존재한다고 해도 내리고 올라가는 게 있죠. 근데 그걸 맞추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돌파구가 또 다른 돌파구가 필요한 거고 특히 젊은 층과 맞닿아서는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뿐이지 충분히 그렇죠. 그러면 예. 주식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뭘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탈출구 거죠. 없이 그렇다고 그냥 강원랜드를 갈 수도 없고 몰아내고 확실히 있는 거니까. 토론에서는 이제 이견이 있는 게 좋은 거죠. 이제 오늘 주제가 이게 이 복권이나 비트코인, 뭐 로또의 이제 병폐를 얘기하고 있는데 스님께서 이제 긍정적인 면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셔서 아니 저는 그렇게 내몰릴 수밖에 없는 젊은 사람과 사회 현실이라고 하는 게 서글픈 거예요. 대박을 칠 가능성이 있으면 쪽박을 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일종의 이제 예. 플러스 사실 마이너스 하면 제로성 쪽박을 칠 게임인데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그렇죠. 이 일종의 폭탄 돌리기고 그러잖아도 올해 뉴스를 보니까 5월 달에 이 전자화폐 투자 회사를 운영하던 이 30대 신데 이게 지인들한테 10억 원을 모아가지고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이게 이제 아주 폭락을 하니까 자살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긍정적인 면보다는 도박성이 강하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주식 도박 같은 식인 거죠. 결국은 이제 뭐 주식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탕이라고 하는 그 대박이라고 하는 그 꿈이 일종의 이제 도박처럼 그리고 이제 그게 중독처럼 이렇게 사회에 이제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 현실 자체가 좀 안타까운 거죠. 한탕주의는 사실은 좀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비트코인은 조금 예외로 놓는 게요. 국가가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을 뭔가 막으려고 하는 또 다른 시도가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때문에 자살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사업으로도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업도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그냥 돈을 벌고 싶으면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냥 평탄하게 살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내 선택에 놓이는 거고 물론 특수한 머리를 가졌거나 특수한 기술이 있거나 이렇다면 또 달라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렸을 때 별로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아 이렇게 살면 인생이 너무 쓸쓸할 것 같다. 병풍 인생이 될 것 같다라고 중학교 때 생각을 해서 출가를 하게 됐는데 나는 다른 걸로 가겠다.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부처님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어떻게 보면 올인이죠. 그 올인이죠. 올인이죠. 진짜 도박이죠. 그렇죠.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금수저를 팽개치고 팽개치고. 이건 지금 불확실한 쪽으로 뛰어들고 거기에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벼락맞기보다 더 어려운 그 확률을 뚫고 저는 올라가신 거죠. 아직까지 한 분도 없는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결국은 이게 인간의 욕망이 여기 접합되다 보니 여기 이제 사행성적인 갔고.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근데 똑같이
똑같습니다. 우리 금값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주식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특히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올라갔다 팍 꺼졌다. 거긴 또 작전 세력도 있어가지고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있는데 너무 우리가 비트코인 내지 암호화폐만 가지고 사행성이다라고 공격하는 그런 경향이 지금 근데 너무 저희 많지 어렸을 않은가. 때부터 네. 살살 사실 터졌던 거는 암호화폐보다도 사실은 게임 아이템이에요. 게임 아이템. 아이템 그게 이제 사부작사부작 거래를 시작하더니 혹시 롤. 집행검 들어보셨어요? 집행검? 리니지에 있는 최강의 아이템인데 재료비만 2천만 원이고 그게 하나 만들어지면 1억에서 1억 5천이에요. 칼 한 자루에. 진짜 사무라이의 명검보다 비싼 칼이 나오는 거고 리니지의 최대로 많이 이렇게 현금 결제를 하신 분이 얼마를 결제했다고 나오냐면요. 50억. 50억. 아무도 놀라지 않네요. 저는 좀 놀래주기를 바랬는데 너무 놀래서 말이 안 나와. 아니, 그런 얼굴 표정은 아닙니다. 뭐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워낙에나 지금 그런 쪽에서 아이들이, 일어나는 거래라는 것도 굉장해요. 이건 비트코인하고 못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게임 부분은 사실 그 학교 학생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좀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듣기는 하는데 아이들 학교 현장에서 뭐 이렇게 휴대폰으로 몰래 스포츠부터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이제 되게 심각해지고 있고 실제로도 뭐 조사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 도박을 시작하는 연령 청소년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나 봐요. 그래서 점점 더 청소년 도박의 연령들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나오고 있고 액수들도 조금씩 더 커지고 있고 좀 학교 현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통계를 보니까 저도 좀 놀랐는데 청소년 1인당 3개월간 그 불법 인터넷 카지노 게임에 지출하는 돈이 40만 원이 넘네요. 야,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뭐 용돈에 버금가는 것 같은 용돈을 다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그게 같은데. 그렇게 해서 더 큰 용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니까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 갈취나 학교 폭력 이런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는 것 같고. 만약에 저런 식으로 이렇게 뭐 한탕이라든지 안 그러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어 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렵게 돈 버는 방식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보면서 뭘 봤냐면 저는 그게 일본이나 이런 데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자기 속옷이라든지 양말 같은 거를 이렇게 파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전혀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쉽게 버는 방식에 익숙해지면 어려움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범죄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쉽게 번 돈은 주로 다 쉽게 다 써버리는 경향이 그러니까 사실은 많아서 그렇게 사회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돈을 같습니다. 필요로 하는 목적 자체가 사실은 이제 청소년들이 당장 즉각적으로 충족시켜야 되는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쉬운 방식으로 이제 돈을 벌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문제죠. 결국은 이제 뭐 아까 뭐 노력의 배신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간과할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놀라운 통계가 있는데요. 지금 2018년도 통계를 보니까 중학교 입학 이전입니다. 중학교 입학 이전에 게임 도박을 최초로 경험했다고 답변한 청소년이 69%랍니다. 상당히 70%가 돼요. 초등학생 때. 예, 초등학생 때 게임 도박을 접한다는 거예요. 70%가.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폰이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학교의 수업 시간에도 이걸 뭐 할 수 있고 또 부모 세대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 스마트폰 통한 게임이나 도박에 대해서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이제 전문 용어인데 도박의 게임화.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뭐 이렇게 그냥 그 밑도 끝도 없는 도박이 아니라 이걸 게임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흥미를 유발해서 점점 도박으로 빠지게 하는 이런 현상도 있네요. 네. 그게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박이 게임화되는 측면도 있고요. 게임이 도박화되는 측면도 같이 있어요. 아니 근데 교육을 받아야 될 입장에서 사실 스마트폰으로 움직이는 거는 학교 안에서 통제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렇죠. 선생님이 뭔가 그렇죠. 제재할 네.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육을 통해서 올바르게 돼야 될 상황이 사실은 그게 학교가 무서운 게 정보의 공유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구멍이 있다 하면 그게 확산됩니다. 네. 어른들은 사실 그런 부분에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도 하는데 요즘 기계와 관련해서는 젊은이들이 선지식이다. 그리고 그게 연령이 낮을수록 더 잘해요. 현실적으로.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을 대비해 보면 이건 굉장히 심각하고 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학교나 약간 게임이 안 될 정도의 속도로 인터넷을 다운시키는 거. 학교라도. 아니 저는 그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었습니다. 기숙사나 이런 데들. 왜냐하면 기숙사나 이런 데들도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인되는 분들 많이 있어요. 방 안에 처박혀가지고 네. 안 나오는. 네.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사실 아이들한테 이게 불법이니까 하지 마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정말 새로운 또 다른 정보의 창구가 되는 거라서 문제가 될 것 같고 이제 사실 요새는 그 스포츠 투토 같은 경우는 휴대폰으로 바로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스포츠 투토도 굉장히 사행성이 높은 뭐 이렇게 도박이기도 하고 뭐 중독성이 높은 거기도 하고 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지금 문자를 보내는 건지 뭐 저기라는 건지 검색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게끔 이제 정말 이제 은밀하게 은폐된 상태로 지금 적법한 스포츠 토토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히 불법 도박은 아니시겠죠. 불법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우리 노무현 정부 때 바다 이야기, 뭐 그래서 요즘 뭐 고래 이야기 이름만 바꿔가지고 막 이래 많이 다 하는데 불법이죠. 예. 도대체 이런 게 규모가 얼마나 정도 될까요? 한 해에 이런 식으로 우리 그 사행 산업 매출이 가고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엄청난 규모일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런 게 규모가 얼마나 정도 될까요? 한 해에 이런 식으로 우리 그 사행 산업 매출이 가고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엄청난 규모일 것 같습니다. 150조? 150조 정도 된대요. 불법 도박. 네, 불법 도박으로만. 150조라는 거니까 야, 지금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엄청나네요. 400조 좀 넘지 않았었나요? 웬만한 국가, 중진국 국가 예산이네. 그렇죠. 우리 보면요. 주사위, 우리 육면으로 돼가 있는 육면 주사위. 주사위가 보면 인도의 제일 오래된 서사시에 등장하고 주로 처음에는 얼마 시작하다가 국가를 걸고 얼마 하다가 그냥 자기 전 재산을 걸고 그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 그 마하바라타에도 나오고 불교 자타카에도 이제 주사위는 사실 이 도박이라는 거 참 그 인간의 역사와 함께 했던 거 아닌가. 엄청나게 오래된 어떤 인간의 욕망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아니 근데 저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는 뭐 러시안 룰렛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경마 같이 좀 이렇게 어떻게 운하고 관련된 부분이 더 많은 거 그리고 속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타짜. 이번에 영화도 개봉을 했잖아요. 원하이즈 이런 식 하듯이 조금 더 기술이 많이 가미될 수 있는 그런 게임류. 그래서 그런 기술 들어가는 게임을 물론 뭐 잘하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좀 더 공정할 수 있는 게 랜덤으로 걸리는 것들.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것들은 중독성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생각은 좀 해요. 근데 로또 같은 거 복권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중독처럼 이렇게 사되는 걸 보면 복권이 사실은 815만 분의 1이니까 확률은 그지. 그러니까 그 확률로만 보면 이제 굉장히 공정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도 거기에 그렇게 올인을 하고 집착을 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거는 이제 단순히 그런 공정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고 하는 거가 더 그게 이제 크지 우리 않나. 불교적으로 보면 우리 삶의 내면에 깊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과 what I actually get, 내가 쉴 때 가질 수 있는 거에 이 불균형 속에서
적당히 컴프로마이즈 해가지고 타협하고 살고 있다. 그냥 월급 받아가 살자. 뭐 이제 이렇게 그게 사실상 우리가 보통 요즘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괴로움이다. 그래서 보통 서퍼링을 두카 불교의 고를 옛날엔 서퍼링 이래 번역했는데 요즘은 unsatisfactory. 그렇죠.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 있는 불만족한 우리의 상황. 요거는 이제 많이 표현하는데 바로 그런 우리의 처지가 이런 그 괴로움으로 대변되는 우리의 삶에 만연해 있는 조건과 그거를 한번 뭐 좀 사행적이기는 하지만 벗어나보고 싶은 욕망, 일단 그게 다 어우러지는 맞습니다.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부탁께서 우리 저 12연기 말씀하실 때 12연기까지 꺼낼 것도 없고 하여튼 이 두카를 얘기할 때 그 원인이 가래고 그게 이제 강화된 게 집착이잖아요. 그 가래나 집착이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그 본성인 속성. 거죠. 그리고 그게 없어야 고가 없어진다는 거니까 이 소위 사행성으로 표현되는 그 가래나 집착은 제가 보기에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정도의 차이만 있지 영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욕망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항상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불교적으로 산다는 거는 기대치를 낮추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 로또 복권을 하나 사더라도 이거 이번에 무조건 된다 이렇게 기대치를 올려버리면 그러면 안 사는 괴로움밖에 없는 거고. 뭐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내가 떨어지더라도 그렇죠. 뭔가 병원을 짓는다든지 도서관을 짓는 사회 보시하는 일정 마음으로 부분 내가 한다? 공헌한다라고 이제 샀을 때는 이게 이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별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돈이 얼마가 돼야 대박이냐는 이 통계를 보면 좀 약간 저는 의외로 굉장히 서글프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로또도 당첨이 돼봐야 한 10억 정도? 물론 그 적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 확률을 뚫고 800만 분의 확률을 뚫고 올라간 것 치고는 뭐 1000억이 돼요. 뭐 영국처럼 이러면 200억 정도 돼요. 이렇게 딱 한국은 20억, 뭐 10억, 20억, 24억 정도래요. 그러니까 자산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자산이. 네, 자산의 규모가 24억 정도, 뭐 되게 10억 정도, 10억대의 정도면 부자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라고는 하는데 진짜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야 너네가 부자라고 하는 게 눈높이 굉장히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죠. 눈높이를 낮춰서.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진짜 돈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라는 견적이 나오면 그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돈 있는 사람은 조 얼마나 단위로 빨리 넘어가면 불어나는지도 몰라. 조 단위로 넘어가면 매일매일의 자산 가치들이 변동하고 주식에 투자된 거나 이런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얼마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최고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10억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20억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저게 지지직 근상을 떨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부자라고 생각하는 기준 10억이라는 것하고 얼마면 행복하겠냐라는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예전에 그 미국의 어떤 통계를 봤더니 제가 왜냐하면 그 돈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제 아주 잘 기억을 해뒀는데 얼마를 벌면 제일 행복하겠냐 이제 그 설문을 했는데 얼마일 것 같습니까? 100만 달러. 그러니까 100만 불.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1억, 12억?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한 1억 정도 수입을 올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대요. 그럼 뭘 얘기하냐면 그 이상 벌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저는 하여튼 그 이제 사람들이 복권 걸렸으면 좋겠다. 20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옆에서 조용히 앉아가 저는 뭐 그 정도는 바라지 않고 월급 3%만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통계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40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가 올라가니까 계속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다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가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행복 관련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들 하죠.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분명히 일정 수준까지는 이제
돈이 부가 늘어날수록 행복도도 커지는데 그게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돈은 크게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연구들에서도 이미 나와 있는 검증되어 있는 얘기들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로또 걸리신 분들 보면 이게 좀 해피엔딩보다는 너무 좀 안 좋은 그렇죠. 결과로 끝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영국도 보면 로또 걸리는 사람이 10년 안에 다시 망한다 이러는데 그 10년 안에 망한 사람들이 로또 걸리기 전보다 훨씬 더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열심히 살 수 있었는데 10년간 다 써제끼고 나서 다시 그 상태로 떨어졌을 때는 상대적 정말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 커지는 때문에 거죠. 비참하게 그렇죠.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그런 거 봤는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보면 형제 간에 이 살인 사건까지 있었던 걸 보면 조금 가슴이 로또 복권 1등 당첨으로 새로운 삶을 꿈꾸었을 사람들. 하지만 수년 전 로또 1등 당첨금 8억여 원을 손에 쥔 A씨. 이 중 3억 원 상당을 자신의 누나와 동생에게 나눠준 뒤 식당을 차렸지만 경영난에 시달렸는데 A씨는 자신의 당첨금을 보태 산 동생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지만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은행의 빚독촉이 계속되자 최근 동생과 여러 차례 다툰 A씨. 이후 형제의 갈등은 점점 커졌고 급기야 A씨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동생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우애 깊던 형제에게 로또 당첨금은 천국이 아닌 비극으로 막을 내리는데 참고로 그 사자성어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재다신약이라고 재물이 많으면 몸이 약하다. 이게 그 사주에서는 재물이 치는 거죠, 사람을. 예. 그러니까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한테 오면 괜찮은데 감당이 안 되면은 그게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인 거죠. 그걸 지켜야 되고 뺏기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몸이 스트레스. 강하고 재물이 없는 스트레스보다는 덜 할 겁니다. 이거 불교적으로 조금 보면 제가 이제 수타님 바다에 되게 좋아하는 이제 다니아 수타라고 부처님하고 이제 마라하고 대화하는 게 있는데 마라가 부처님한테 뭐라는가 하면 자식이 많은 사람은 자식 때문에 기뻐하고 소가 많은 사람은 소 때문에 기뻐한다. 소유에서 기쁨이 오니 소유가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기뻐할 것 없다. 그러니까 니네 출가자들은 무소유고 따라서 이 세상에 기뻐할 것이 없고 따라서 니들은 진짜 불행한 사람들이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 뭐라는가 하면 자식이 많은 사람은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고 소가 많은 사람은 소 때문에 괴로워한다. 소유에서 괴로움이 오니 소유가 없는 사람은 괴로워할 일조차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난 지금 부처님 이야기가 사실은 살짝 장난치신 건데 우리가 기쁠 때는 밖에 있는 것 때문에 기쁩니다. 이쁜 여자를 보면 기쁘고 멋있는 차를 보면 기쁘고 근데 우리가 괴로울 때는 밖에 있는 차나 여자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집착 때문에 이제 괴롭습니다. 이쁜 여자와 함께 살고 싶다는 집착이 있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괴롭고 내 자식들이 성공해가지고 아주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괴롭고 메르세데스 벤츠를 타고 싶은데 도저히 탈 수 없으니까 괴롭고 사실 우리의 괴로움은 우리 내면 안에 그렇죠. 있는 뭐 그런 거로 있는데 따라서 이제 불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가 소유를 가지고는 절대 될 수 없다는 걸 아주 이제 처음부터 이야기했고 차라리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이 뭡니까 외적인 것에 대한 소유보다는 우리 내적인 집착을 우리가 컨트롤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치를 낮추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문제에 접근하자는 게 이제 불교였던 것 같고 그래서 행복을 보는 척도 자체가 아마 우리 불교는 처음부터 이제 다른 출발선상에서 소욕지족인 거죠. 소욕지족인데 말하자면 저도 뭐 요즘 명상 강의도 하고 그러지만은 항상 우리가 행복 이퀄 전 감사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윌리엄 블레이크의 식구도 있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이 곧 천국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유하냐 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이제 행복인 거고.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황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쪽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네, 그게 불교적인 시각인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두 분하고는 의견이 약간 달라요. 네. 사람들이 저한테
당신은 어떻게 학교를 오래 다닐 수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늘상 하는 말이 저는 원래 경제적인 부분이 좀 뚜렷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출가를 안 했으면 난 진짜 부자로 살았을 것 같다. 이게 좀 그런 쪽에 밝아요. 근데 그걸 이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맹자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항산이 있어야 유항심이 있다. 그러니까 항상된 소출이 있어야 기본적인 게 있어야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꺾이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 빈약해지면 사람이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라고 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 중에서도 일반 재가인들에게는 언제나 돈을 벌려는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 그리고 있는 사람이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자는 만족이라는 것이 맞고 일반인들은 정당한 소득 확대 라고 하는 그렇죠. 부분이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두 부분이 이제 서로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그렇죠. 치우치지 않고 서로 등가 교환하듯이 이렇게 그래서 한 사람은 법을 설하고 한 사람은 물질적인 걸 제공할 수 있고 그래서 돈은 꼭 안 좋아요라기보다도 돈은 정당할 때는 최고로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단지 이렇게 대박 같은 하나의 꿈을 쫓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상실에 대한 위험은 분명하게 직시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벌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제 처음도 중간도 끝도 다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벌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한탕주의로 버는 거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올바르게 버는 방법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복권 사신 분들이 뭐 나중에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경우도 그렇게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벌은 혹은 축적된 부위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방식으로 쓰여지면서 그렇죠. 오히려 이제 몸을 망치게 되는 그런 방식이어서 이제 어떻게 벌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다시 해야 되고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8정도의 이제 네 번째가 정업이고 다섯 번째가 정명이잖아요. 뭐 정업이라고 하는 건 다들 뭐 쉽게 이해하시죠. 바른 행인데 이 정명을 잘 8정도 공부하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바른 생계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계를 하지 마라 이게 아니죠. 생계를 하되 바르게 돈을 벌어라. 소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르게 돈을 벌어서 만족해라.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방향만 다른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현실화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상적인 여자,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적인 여자랑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찾아다니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몇십 년이 지났는데 계속 찾아다니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그러면 몇십 년 동안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만났습니까? 그랬더니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혼을 하면 됐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여자는 다른 사람을 찾던데요. 결국 박자가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사실 그 논어 보면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만 못하는 사람, 나보다 못하는 사람과 친구하지 마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전 국민이 다 왕따가 될 건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지만 희망 자체에 매여 있는 삶은 결국 건전한 삶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이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희망을 통해서 사람은 발전해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목적이 되면 너무 슬픈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금 송나라 사람 얘기가 있잖아요. 수주대토. 지금 한비자에 나오는 그 얘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송나라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송나라 사람이 밭일을 하러 가다가 토끼가 나무 구루터기에 꼬라박고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 우연의 하나를 보고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계속 이제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각주국엄하고도 비슷한 스토리의 얘기인데. 하나의 우연을 놓고 그 사람이 평생을 의지하려고 하면 그러면 결국 아까 그 800만 분의 1의 확률을 통과했어도 또 다른 승자의 저주 속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송나라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송나라가 은나라에 망한 나라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송나라 사람 약간 바보틱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기나라 사람하고 송나라 사람이 늘상 바보로 나옵니다.
기나라는 하나라가 망한 그 유민들이고 송나라는 은나라가 망한 유민이에요. 그래서 저런 송나라의 어리석음이라는 걸 얘기할 때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희망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쫓았을 경우에는 결국 아까 그 로또에 당첨되고도 그 승자의 저주에 걸리는 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페이스라는 것을 꾸준히 가지고 유튜브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직업을 버리고 유튜브에 뛰어들면 망한다. 그냥 취미로 우리 선생님 그렇게 취미로 지금 하시는 취미로 지금 하고 있는데 돈은 별로 안 벌리시는 거 같아요. 전혀 뭐 아직 수익이 창출되지 못하고 있는데 자, 참 그 단어라는 게 참 희한한 건데 희망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하고 욕망, 탐욕이라고 얘기할 때하고 뉘앙스가 전혀 다르죠. 그건 뭐 굳이 저희가 설명 안 해도 다들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텐데 우리가 부처님께서 버려야 될 그 삼독심으로서의 탐욕, 그 고의 원인으로서의 탐욕은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탐욕은 나한테 없는 거에 대한 것일 수밖에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탐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항상 이길 수 없는 게임이고,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서 뭐 고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런 정도에 이르지 않은 희망 정도는 뭐 다 용인되는 거겠죠. 예, 뭐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예. 자본은 결국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는 그렇습니다. 없어요. 그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도 인간의 목적이라는 결국 행복이고 그것을 가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인 건 분명하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 자본을 가지셨던 분이에요. 분명히 그 그렇죠. 왕자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조건, 지금 재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만수르 같은 조건이죠. 그걸 가지셨지만 자본과 그것을 권력을 왜 같이 가졌던 버렸겠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은 그 자체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인간의 삶의 수단은 분명히 정당한 수단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목적이 됐을 경우에는 더 큰 비극으로 또다시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그 뭐 지금 이번 정부가 내세웠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워라벨이라고 얘기하니까 일과 삶의 균형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 이제 이 워라벨 같은 게 이제 뭐 여기저기서도 얘기됐던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또 그 부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국민 총행복이라고 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워라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GDP 중심으로 이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나라의 성장 발전을 논하고 있었던 것에서 이제 관점을 아예 바꿔서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나라의 어떤 틀을 짜고 그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 그래서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유엔에서도 그걸 받아서 이제 뭐 국민 행복 지수인가 뭐 그런 것도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그 한 생각 돌리는 문제인 것 같아요. 심리적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욕심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 한탕주의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하고 굉장히 밀접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내려놓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소설도 우리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있는데 조르바가 진정한 자유가 됐을 때는 탄광 산업이 망하고 완전히 쪽박이 됐을 때 진정 이 사람이 자유인이 돼가지고 둘이서 춤추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 장면 보면서 뭘 우리가 다 망하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 내려놓는 거의 중요성 이 부분은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부족하지 않은 정도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보통 우리 인간을 욕망으로 달리는 전차라고 하는데 이 욕망을 내려놨을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불교고 따라서 이 한탕주의가 이렇게 횡행하고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흉흉할 때 우리 이 불교가 충분히 그 사회 분위기를 뭔가 조금 틀어서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서로 행복해집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불교 엄청나게 많지 않은가 그 생각을 조금 제가 한 번 더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완충지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종교가 역할을 해서 조금씩 해소해 나가는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죠. 그리고 저는 그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 꽃의 향기를 훔친 사람 이야기라는 게 있거든요. 경전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수행자가 꽃의 향기를 이렇게 맡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신이 나타나서 너는 그 향기를 훔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있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 꽃밭을 뭉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걔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쟤한테는 얘기 안 해? 그랬더니 쟤는 못 알아들을 사람이야. 너는 알아들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좀 문제가 심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거리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환기를 해나가고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종교의 순기능이고 우리 불교가 존재하는 존재 이유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불교가 목적으로 한 건 분명히 처음부터 자본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본주의 속에서 자본은 분명히 권력이고 필요한 것이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본을 놓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한 자본의 효율성을 통해서 행복하는 거는 분명히 유효하다는 생각은 해요. 단 그것이 치우친 방법이나 특수한 방법들을 통해서 가면 결국 그것은 폐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돈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끝으로 뭐 한 말씀씩 간단하게 하고 마실까요? 저부터 할까요? 예, 그러시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내 삶의 의미,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이제 많이 벌겠다라고 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하는 거 말고 다른 차원에서 내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 돈을 소유하지 마라, 돈을 벌지 마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바른 생계 수단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탕주의, 탐욕 이런 거 좀 버리고 정당한 근로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또 소욕지족해서 하여튼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희망은 버리지 않되 너무 그 희망에 집착하지 말고 최대한 우리 삶에서 기대치를 낮추고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잔잔한 일에도 저희들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고 그런 속에서 우리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불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끝날 때 이렇게 뭔가 한마디씩 하는 게 너무 정형화돼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아니 적어왔어요. 제일 적어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적어왔냐면 자본주의에서 돈은 정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진리는 아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누군가가 안 보이면 복권이 된 돈으로 생각을 해서 축복해주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 많이 안 보이시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이슈로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밌게 그리고 현대적인 이야기가 여러분 모든 불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굿닥 인사이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가 희망의 끈은 놓지 말되 너무 집착은 하지 말고 곱게 챙기긴 했는데 이거